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절세 생활의 박정호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편과 좀 다르게 강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 강의 영상 준비한 이유가 제가 이제 상담을 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보니까 아직도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정리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왜 작성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작성하는 원인은 이 사람이 적정한 신고된 소득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했느냐 안 취득을 했는지 결국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자금 출처 조사 이 부분이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재산 취득 또는 채무에 상환해서 어떠한 원천으로 상환을 했는지 또는 재산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본인의 능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게 자금 출처 조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종교 비속에게도 동시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관련된 가족들까지도 파생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일단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우리가 이제 1단계 부분에서 결국에는 자료 수집을 하게 되는데, 자, 금융거래나 소득신고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조사 대상을 선정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토대해서 마지막으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I 분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은 무엇이냐? 본인의 재산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소비 지출, 해외 체류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쓴 돈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죠. 이 쓴 돈과 신고된 소득,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번 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쓴 돈과 번 돈을 차감을 해봤더니 이 부분이 우리가 양의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으면 결국에는 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조금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번 거보다 더 많이 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연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돈을 더 썼을까? 라는 의심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이 결국에는 세무조사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양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쓴 돈보다 번 돈이 많다, 이만큼 벌었는데 번 거보다 아직 덜 썼다,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론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쉽게 우리가 자금조달 계획서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전체 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출인의 성명을 적어주시는 부분, 정보를 적어주시는 부분과,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자금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차입금을 적어주시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입주를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재해 주는 게 전체 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자금 조달 계획서는 누가 제출을 하는 것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진행할 때 369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369 법칙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변환 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냐? 누가 내냐?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경우, 또는 투기가액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는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된다. 쉽게 말해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리고 투기가액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제출하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 만약 제출이 안 됐거나 거짓으로 제출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같이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된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님들이나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게 제출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출보다는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자, 투기가액 지구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당연히. 자, 투기가액 지구는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 창원시 의창구까지 이제 지정이 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이 부분은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신 다음에 지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점은 세종특별자치시라든지 아니면은 동탄 이태지 개발지구 또는 의창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은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모두 다가 아니고 이 해당 지역 중에서 일부분에 국한된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화면이 주석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지역이 투기가액 지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인데, 이 조정대상 지역은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했을
했을 때는 이게 몇 개 없어서 전부 다 읽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져가지고,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서울부터 경기, 광주, 인천, 부산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대전이라든지 충남, 뭐 경북 이런 데까지 많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투기가일 지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석으로 15번, 주석 16번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은 이 부분 전부 다가 아닌, 뭐 논산시면 논산시 중에서 어떤 지역, 공주시면 공주시에서 어떤 지역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이렇게 주석이 달려있다고 하면은, 자,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주석 1번부터 주석 2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투기가일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은 계속 지정되고 해지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에 양도한다거나 양수를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취득하시는 주택이 투기가일 지구에 속해 있는 주택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투기가일 지구에 속해 있는 주택을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서류라고 하면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들어가는 금액들이나 원천들 있잖아요. 그 원천이 진정한 원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백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 금융기관 예금액, 그리고 주식 채권, 징여 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 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잔액 증명, 증명 서류, 원천 징수, 소득 증명, 그리고 신고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있으면 임대 계약서 등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차입금 부분도 역시 똑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다, 또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또는 금융기관이나 임대보증금 그 밖에 있는 자금을 차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정확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제출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매수인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이 다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와 배우자가 50대 50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이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10억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50%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그리고 배우자가 50%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작성을 해서 5억짜리 자금조달 계획서, 배우자도 5억짜리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당연히 합쳤을 때 10억이 완성돼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10억이 되게 두 분이 각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자금 부분인데, 자기 자금은 어렵지 않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적금을 해지한다거나 만기 환급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보통 예금에 들어있다던가 그러한 금액으로 본인이 자금 조달하시게 되면은 이 금융기관에 있던 예금액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식을 팔았다, 또는 코인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하고 부동산 매수를 했다, 이 처분 대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이나 채권, 코인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 대금으로 매수를 했다, 그럼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증여나 상속받은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고, 자, 이 부분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인지 그 밖의 관계인지도 같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인데, 이 부분 잠깐 빼고 6번부터 넘어가겠습니다. 6번 부동산 처분 대금인데, 만약에 부동산 처분 대금, 즉 종전주택을 매각을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종전주택 매각 대금이 있잖아요. 이 대금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매각 대금을 적어주시면 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만약에 증빙을 제출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부동산 매도 아니면 임대보증금 회수 그런 가액들을,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번으로 넘어와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즉 금융기관 예금이라든지 주식, 증여 또는 부동산 처분 대금 외에 현금 등 그 밖의 다른 자산으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과 현금으로 자금 조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밖의 자산으로 했는지를 체크해 주시고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입금 부분으로 넘어와서, 자,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액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주택담보를 받은 거 있다, 그럼 너는 신용대출 받은 게 있다, 또는 그 밖에 대출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금융기관 대출은 우리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뭐 신용대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신용대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신용대출은 소명 가능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 선정된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확인이 되고 또는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신용대출은 사실상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했는지 또는 뭐 자기 사적으로 썼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썼는지 뭐 어떠한 이유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는데 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 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나 뭐 지인 아니면 뭐 검색을 통해 가지고 본인 자금에 대해서 80%만 입증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재산 취득액의 20%와 그 2억 중에 자금 금액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런 말인데, 조금 말로만 들으면 어렵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보려면은, 자, 숫자를 대입하면은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취득을 하려고 하는 재산은 8억이에요. 주택 8억짜리를 취득을 하는데, 현재 내가 입증 가능한 금액은 7억인 상태입니다. 입증 가능한 금액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세라든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들어갔을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지금 7억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입증 가능 금액은 1억이에요. 즉, 내가 뭐 상속세 신고나 증여세 신고에서 일부를 좀 뺐다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에서 좀 빼가지고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몰래 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는 8억원짜리 주택을 하나 샀네? 근데 국세청에 신고된 건 7억이네?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디서 난 거지, 이 사람이? 이런 걸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산식에 대입하면은, 자,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 8억과 20%, 1.6억이죠? 1억 6천과 2억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 1억 6천이 더 작게 되고, 1억 6천과 이 1억 원을 비교해 보았더니 미입증 가능 금액, 그러니까 국세청에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더 작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1억이 부족하지만 증여는 받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9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을 할 거예요. 입증 가능한 금액이 지금 6.5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여라든지 상속, 나의 뭐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 들어간 게 지금 6.5억이고, 내가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 한 2.5억이 있어요. 뭐 신고 누락을 좀 했다라든지 소득 누락, 뭐 또는 증여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됐다. 2.5억으로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9억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했구나. 근데 이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된 거 보니까 6억 5천까지 신고가 됐네? 그럼 나머지 2억 5천은 돈이 어디서 난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대입을 해봅니다. 자, 9억의 20% 1.8억과 2억을 비교했더니 당연히 1.8억이 더 작은 금액이고, 이 1.8억과 확인되지 않은 이 2.5억을 비교했더니 당연히 2.5억, 2억 5천이 더 큰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내가 2억 5천만큼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억 8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2억 5천 전체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6.5억은 확인이 됐는데 2.5억이 지금 확인되지 않았어. 근데 이 산식에 넣어보니까 2.5억이 더 커 지금. 그러면은 이 2.5억에 대해서 넌 증여받은 거야 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자, 보세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일단 가장 간단하게 가볼게요. 신고된 소득이 제가 지금 5억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똑같이 5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담보대출, 하나는 신용대출이에요. 처음에 확인되는 금액은 내가 소득이 5억이 지금 확인이 됐어요. 국세청에서. 대출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5억이 대출 받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억의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소득의 5억과 대출 5억이 합쳐져서 정확하게 0원이 나왔구나, 정확한 취득 자금이 되는구나, 증여 추정에서 제외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똑같은 5억인데, 자, 이번에 신용대출이에요. 이 사람 그래, 너가 원천세, 뭐 소득세 등으로 확인되는 게 5억이 있어. 근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났지? 너가 지금 1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했다며. 근데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5억만큼 네가 지금 비어, 금액이. 그래서 이 5억에 대해서는 증여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세무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대출인데 하나는 담보고 하나는 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신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게 우선이니까,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규정과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역시나 똑같은 케이스인데 하나는 담보대출인 케이스, 하나는 신용대출인 케이스.
케이스인데 제가 10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소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6억이고 그리고 대출이 지금 3억입니다. 자, 내가 벌어든 소득 6억이 확인됐어요. 담보대출 받은 3억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9억이 가지고 있는데 10억짜리 주택을 지금 취득을 한 경우랍니다. 그러면은 10억의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요 9억만큼 밖에 확인이 안 되고 이 1억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미입증된 금액이다. 그러면은 이 10억과 20%는 2억. 2억과 2억 똑같죠? 이거랑 확인되지 않은 1억을 비교해봤더니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 더 작아요. 그러면은 너가 1억이 지금 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증여받은 것으로는 보지 않을게. 증여 추정에선 제외시킬게.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이라면은 소득 6억은 똑같겠죠? 근데 대출이 확인되지 않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너는 10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너의 소득은 6억밖에 없구나? 다른 건 더 없네? 그러면은 넌 지금 4억이 확인이 안 돼. 근데 이 산식에 넣어봤더니 이제 당연히 이게 2억이겠죠? 2억과 이걸 비교를 하면 당연히 2억이고 이 2억과 입증되지 않는 4억을 비교해봤더니 4억이 비어. 그럼 너는 이 4억은 증여받은 거야.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이 돼.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이 많아졌지만 제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좀 리스크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부터 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뭐 똑같은 대출 성격이지만 국세청에서 자료가 수집되는 과정을 통해서 담보대출은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신용대출은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인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9번 임대보증금. 만약에 내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승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여기 10번 란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 밖의 차입금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 돈 빌릴 수 있지만 보통 되게 뭐 형제 자매라든지 뭐 부모님 이렇게 돈을 특수관계 그러니까 가족끼리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많은 낯세분들이 과연 이 그 밖의 차입금 동그라미 11번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시고 역시나 국세청에서 항상 문제가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신용대출 부분은 좀 다르게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회사채에서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타 차입금은 역시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차입을 가정한 징후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조사 대상에 선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내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데 소액의 자금 또는 자기 자금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고가 아파트나 전세로 입주를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소액의 자금 또는 1억을 가지고 또는 자기 자금 없이 영억이라고는 좀 그렇죠. 돈 없이 부모님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20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뭐 부모님이 20억 도와주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너는 1억밖에 투자를 안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19억을 받아서 20억을 사? 또는 넌 자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20억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지금 취득 또는 전세로 들어가? 이거 확실히 차입 맞아? 이게 곧 차입을 가장한 징여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걸쳐지게 되는 거죠. 이상한 거래는 아니지만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마냥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작성하는 것도 조금 위험 부담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인정을 받았어요. 차입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라면은 국세청에서는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는데 지금 2회에 걸쳐가지고 부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 사후 관리가 뭐냐면은 자, 차입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국세청 전산망에는 해당 납세자가 차입을 받아서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납세자에게 1년에 2번 정도 차입금을 상환을 했는지 또는 상환을 했으면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돈으로 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안내문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하면은 1년에 2회 정도 국세청에서 계속 상환될 때까지 안내문이 날라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또 상환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환이 된 금액 원천이 어디서 났는지 정말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한 게 맞는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차입금을 적어주실 때는 본인이 상환 가능한 금액 내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차용증 제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샘플은 자유양식이라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만드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 원금 그리고 차용기간 그리고 이자는
얼마 또는 연 몇 퍼센트로 지급을 할 건지, 그리고 이자는 정확하게 며칠 날 지급을 할 거고, 원금 변제는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실질적인 차용증을 인용을 받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을 해 주셔야 된다. 이자도 지급을 하고 원금도 상환을 해 주셔야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계좌이체로 이용해 주셔야 나중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자금 조달 계획서 마저 작성해 볼게요. 14번째, 자, 조달 자금 방식은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뭐 계좌이체인지, 뭐 보증금인지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18번, 입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뭐 본인이 입주할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 뭐 임대를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부분인데, 우리가 이론적인 건 알았으니까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해봐야 조금 더 머리에 잘 들어오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카페 상담을 해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을 몇 개 추려가지고 만든 실질 사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부부가 있는데 본인 64%와 예비 신부가 36%의 지분으로 지금 11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려고 해요. 자, 본인은 지금 다 합치면은 자, 이게 7억이고 예비 신부는 지금 4억의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64대 36의 지분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본인은 예금하신 금액이 1억 7천, 적금이 드신 게 있나 보죠. 적금 금액이 있으시면 그 금액,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1억 5천을 적어주시면은 자기 자금 합계 3억 2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으니까 주택담보대출에 4억 8천을 적어주시면은 차입금 4억 8천으로 해서 총 7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본인이 자금 조달을 했다. 자, 그럼 예비 신부는 어떻게 작성하냐? 예비 신부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적금 든 거나 예금으로 1억을 모아둔 게 있으니까 금액을 1억을 적어주시고, 증여나 상속을 받으신 게 있대요. 증여 상속 받으신 것도 1억 있으시면은 1억,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관계로부터 받았는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금 2억을 만들었고, 주택자금도 주택담보도 2억 받았으니까 차입금 부분에 2억, 따라서 4억까지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7억과 4억이 만나가지고 11억 부동산을 만들었으니까 각각 매수인별로 11분의 7만큼, 이 예비 신부는 11분의 4만큼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인데,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건 제가 살짝 한번 바꿔봤어요. 내용은 전부 똑같습니다. 자, 본인이 있고 예비 신부가 있는데, 역시 본인은 지금 7억만큼 자금을 가지고 있고 예비 신부는 4억만큼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 본인 50%, 예비 신부 50%예요. 즉 5대5의 비율로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5대5로 가져가기에는 좀 이상하죠? 본인은 7억이고 예비 신부가 4예요. 4다 보니까 5대5로 가져갈 수 없는 지금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본인이 7억을 가지고 5대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이 예비 신부한테 1억 5천에 해당하는 것만큼 자, 증여를 하는 꼴이 되죠. 11분의 1.5만큼 증여를 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비 신부는 이 본인 이 해당 금액된 4억 말고 예비 배우자로부터 받은 1.5억까지 증여로 같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남자분은 1억 7천의 예금이 있었는데 1억 5천만큼은 결국 배우자한테 넘어간 꼴이 되니까 2천만 원만큼은 경기간 예금액, 그리고 부모님으로 받던 금액 1억 5천 있으니까 적어주시고 1억 7천에 자기 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주택담보로 4억 8천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분 5억 5천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 예비 신부께서는 1억만큼은 본인 자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 2억 5천은 뭐냐? 자, 아버지께서 주신 1억과 그리고 예비 신랑님께 받으신 1억 5천이 있죠? 지분만큼. 1억 5천만큼 지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1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셔서 2억 5천에 해당하는 증여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억 5천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역시나 2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니까 적어주셔서 총 5억 5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케이스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지분율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증여 형식이 되는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연습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습 문제 3번도 역시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자, 이분은 주택 취득을 1억 7천의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자, 어떠한 자금 항목으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금이 있으셨고, 그리고 증여도 있으시고, 신용대출, 그리고 차용이나 전세 자금도 있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왜 갖고 왔냐면 이분은 별다른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신용대출 3천만 원인데 이게 예금으로 적고 싶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 부분에서 예금 부분에 적어주고 싶다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차용 금액, 그러니까 신용대출 부분에 적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 만약에 예금을 3천만 원을 적었어요. 예금을 3천만 원을 적으면은 내가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 있었던 거를 다른 예금 통장에 3천만 원 넣으면은 이쪽 통장에서 플러스 3천만 원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 이 사람 3천만 원 예금으로 주택을 구입을 했구나. 근데 이 사람 무소득자인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동안 예금을 했었던 거지? 징여받은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받을 집보다는 신용대출 적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신용대출로 받았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예금으로 적음으로써 조금 더 문제가 악화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신용대출을 적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자금이 있었어요. 얼마? 5천만 원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 3년 전에 받은 거래요. 전세금으로. 그러니까 예전 주택에 입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좀 빌려 받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자기 자금에 임대보증금 부분에 넣을지 아니면은 아버님께서 주신 징여로 넣을지라는 질문인데, 자, 이 부분 당연히 징여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자기 자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부분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서류로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내가 기존에 있던 집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주택 취득할 때 이전에 있던 임대보증금을 투자했습니다 라는 것은 말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과세당국에서 봤을 때 그래, 너 예전 주택에 있던 전세자금을 뺐구나. 근데 그 5억 어디서 났어? 이 5억이 어디서 산 건데? 라고 해서 예전 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파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보증금보다는 차라리 징여로 보고 신고를 해주시는 게 문제를 더 크게 안 만드실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징여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차용 3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이 부분은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 지급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까지 맞춰주셔야 실질적인 차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 소명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은, 자, 예금은 1천만 원 있었는데, 자, 여기 1억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이 부분은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받았던 원래의 징여 5천만 원이랑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이 전세보증금 5천이 같이 합쳐진 금액 1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1천만 원. 그리고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죠. 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자, 이 부분 이 아래 신용대출 부분에 3천만 원을 적어주시고 3천만 원 적어주시고 또 아버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3천만 원 있잖아요. 3천만 원 적어서 6천만 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1억 7천만 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올바른 작성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누구나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앞에 아까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지분이 좀 달라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를 차입인데 예금으로 봐도 될까요? 이거 사실 징여받았던 건데 징여 안 받은 걸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팩트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봤을 때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주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더 완벽한, 더 정확한 자금조달 계획서가 되고 오히려 나중에 문제될 가능성이 더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전세생활의 박정호 세무사였습니다.